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 치러졌습니다. 12일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선거 관련 여운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번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의힘 캠프에서 큰 역할을 하신 원영섭 변호사님 오늘 부산 내려오셨습니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네, 이번 대통령 선거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는데 예. 좀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그 김문수 후보 승리 캠프에서는 제가 그 뉴미디어 단장을 맡아서 뉴미디어라는 게 SNS 보수 유튜브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같이 이렇게 우리 후보님의 장점이나 그런 캠프의 메시지를 나누는 데 주력을 했고요. 그리고 본 후보가 되고 나서는 선대위에서는 미디어 법률 단장을 맡았습니다. 미디어와 관련한 그런 네거티브 공방 또는 뭐 언론의 어떤 불공정한 보도 이런 거에 대해서 시정하고, 그리고 뭐 팩트 체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신속하게 대응하는 그런 이제 그 미디어 법률 단장을 맡아서 마지막까지 정말 제 한 몸을 불살라서 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선거 마치고 예. 김문수 후보와 만나신 적 있으십니까? 예. 김문수 후보님이 그 관악산 등산을 가시는데요. 제가 그 관악산 등산 가기 직전에 한번 만나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그 저는 이제 뭐 시간이 되면 등산을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네. 그 시간대 그 방송이 좀 겹쳐가지고 등산은 못 가고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뭐 그랬었습니다. 혹시 뭐 특별한 말씀 서로 나눈 이야기는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워낙 이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전당대회 문제로 그러기 때문에 그 김문수 후보님은 뭐 말씀은 굉장히 조심하시는 편이세요. 말씀을 굉장히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은 많으신데 항상 김문수 후보님은 일정한 어떤 태도를 유지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아, 네. 예, 근데 그렇게 일정하게 뭐 그게 감정이라든지 이런 기복도 잘 없고 원래 그런 분이세요. 네. 그래서 뭐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형님이 최근에 이제 상을 당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때 상갓집에서도 사실은 김문수 후보님을 좀 뵙고 거기서는 좀 그 당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디테일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뭐 내용은 뭐 제가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김문수 후보가 41% 네. 득표율로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예. 이 결과에 대해 김문수 캠프 내부에서는 어떤 요인을 가장 큰 패배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사실은 그 쌍권에 의한 그 한덕수 단일화 그 일주일 동안의 그 문제가 사실 더 치고 나가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그 다른 요소들도 있어요. 뭐 홍준표 시장이나 아니면 이준석 후보 단일화나 뭐 그런 것도 다 있는데 네. 무엇보다도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그 선거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긴 시간 동안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의 문제에서 그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여줬던 어떤 파행, 그리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저는 폭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런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행태에 대해서 사실은 그 국민들이, 그리고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그 국민의힘에 실망하는 게 굉장히 커지거든요. 맞습니다. 예, 아니 국민의힘이 꼴 보기 싫다. 그러면 그 후보도 사실 같이 이렇게 인상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파행이 결국에는 조금 더 득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살리지 못하게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대선 기간 동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전국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로 선거운동에 임했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거조차도 이제 국민의힘의 그 쌍권 지도부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한덕수 후보로 어쨌든 몰아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정상적인 경선을 통해서 뽑힌 김문수 후보가 있는데 그 김문수 후보가 최소한의 컨벤션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단일화 기구를 만들자고 하는데 단일화 기구도 만들지 않고 그냥 뭐 사실상 그 지금 본 후보 뽑힌 거 그냥 한덕수 후보한테 줘라 이렇게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도부가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 의원들도 한덕수 후보로 세팅이 돼 있었던 거예요. 몸과 마음이. 네네.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이게 이게 이제 하루 아침에 김문수 후보로 원래대로 가기로 했어라고 이렇게 돼도 네, 그 몸과 마음의 움직임이라는 게 관성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쪽으로 갔다가 180도 돌아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백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인간이라는 게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이 맞다. 뭐 A라는 사람이 우리 후보가 돼야 되고 이 사람 위해서 내가 선거운동 할 거야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주위에 말해놨는데 네. 갑자기 B가 돼. 그러면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아니 저는 그런 전반적인 뻘쭘함이 이해가 돼요. 나도 인간이라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인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다하신 많은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뭐 직진했다가 180도 돌아가야 되는 이 상황을 초래한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 국민의힘의 그 지도부가 네.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한동훈 전 대표와 더불어서 한 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지지 세력, 지지 모임들이 어찌 보면은 그 이번 선거를 비토하는 제가 그 단톡방에서도 직접 눈으로 확인했는데 선거를 보이콧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런 어떤 충격적인 문자도 봤습니다. 이번 이런 움직임 그 관련해서 좀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참 안타까운데요. 저도 10년째 지금 당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홍준표 대선, 윤석열 대선, 김문수 대선 세 번째 치르거든요. 네네. 저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는 저는 사실 처음 봤어요. 물론 이제 한동훈 쪽 분들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닌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네. 이 선거를 열심히 뛰는 게 한동훈 후보한테도 좋고 그렇습니다. 다른 의원들한테도 좋고 네. 한동훈계 다른 당협위원장한테 그거 좋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선거운동 열심히 뛰어가지고 자기한테 손해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익 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열심히 하고 물론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안 됐지만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네. 그리고 일부의 그런 일탈의 행동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거를 그러지 말자고 이야기를 좀 책임감 있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이 커 보입니까? 맞습니다. 그게 좀 그래도 한 지역구를 맡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볼 때도 물론 이제 뭐 방향은 달랐지만 또 그 어떤 공당의 당인으로서의 그런 책임감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또 방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또는 이제 마치 그 열심히 안 하는 그런 모습을 지역 구민들한테 좋다 그러면 그거는 본인한테 손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기한테 손해라는 걸 모르고 그런 식으로 만약 그 행태를 보인 거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꼭 중앙당에서 뭐 어쩐다 저쩐다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홍준표 의원의 그런 이해 안 가는 행동, 정말 이거는 우리 일반 보수 지지층들이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 와중에 안철수 의원은 선거 기간 동안 김문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눈에 띄는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런 행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대선 이후 안철수 의원의 당내 위상 변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거는 김문수 후보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다 지금 뭐 나는 뭐 서운해 나는 뭐 안 도와줄 거야 이런 식이 되면 얼마나 그 다른 데서 바깥에서 보기에는 콩가루 집안 같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도 일부 또 도와주시는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이 계시고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사실 나경원 의원도 그러셨어요. 아, 예. 예,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모습이 그러니까 더 그분들의 행동이 감사하고 돋보이게 되는 겁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사실 그 어떤 선거든 남의 선거라고 하더라도 열심히 뛰어주셨던 분이고 안철수 후보는 사실 국민의힘에 계셨던 분들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뭐 약간 비호감적인 감정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이번에 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지 그런 것 않습니까? 같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그런 비호감도라는 건 좀 억울한 부분이 많고 네. 그리고 실제로 성품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온화하시고 그게 뭐랄까 이런 책임감이 있고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런 본인의 성품을 이번에 한번 보여줬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 이제 그 다른 분들한테는 이거는 뭐 그냥 그 김문수 후보를 지지 안 한다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좀 선거를 흥행이나 아니면 어떤 득표율을 일부러 좀 깎아내리려고 하는 행동을 보였다는 점에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그런 같이 경쟁했던 후보들에 대해서는 예. 특히 그 제일 그 선거 막판까지 뜨거운 감자였던 이준석 전 대표와의 단일화. 예. 정말 결국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 시민들은 많이 궁금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했고. 그런데 이거는 전적으로 이제 이준석 후보의 판단이었어요. 이준석 후보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는 넘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단일화하는 모습, 단일화의 진정성 있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고. 근데 제가 이제 좀 막판까지는 아쉬운 점이 뭐냐, 어느 정도 단일화가 안 될 것 같으면 결렬선언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그런 결렬선언이 좀 필요했어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보여주는 모습을 하다 보니까 후보를 알릴 기회가 조금 더 떨어지고 그게 그 이준석과의 단일화 이슈로 약간 좀 쟁점이 네. 잠식되는 효과가 발생한 거는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거는 후보 입장에서 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해서 손 내미는 모습을 계속 보여야 그래야지 또 뭐 혹시라도 이준석 후보한테 찍을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의 표라도 또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전략적인 선택의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근본적으로는 이준석 후보가 본인이 뭐 그 10% 이상은 득표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으면 선택하기 어려운 결정이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49%의 득표율로 당선돼서 사실상 과반을 넘지 못하는 국민들의 불신을 보여주는 결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관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으신지요? 예, 제가 그 49%의 득표율을 어떻게 볼 거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근데 그 전에 언론이나 많은 이제 호사가들이 이야기를 하기는 50%는 당연히 넘고 60%도 넘을 수 맞습니다. 있다.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40%대에서 이게 그 멈춰버리니까 조금 이제 이게 그러면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좀 비토하는 건가? 저는 그런 관점보다는 좀 다른 관점으로 봐요. 네. 어떤 관점이냐면 보수 진영이 아직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뭐 계엄도 했고 탄핵도 됐고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민주당의 실력과 정무적인 국민의힘의 실력, 정무적인 실력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국민의힘의 정무적인 실력이 글쎄 제가 볼 때는 반의 반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민주당에 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악재만이 존재하는 이 상황에서도 민주당의 어쨌든 득표를 50% 이하로 저지시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40%를 넘어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뭐 표가 어디로 뭐 분산되는지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약에 반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40% 중반까지 갈 수 있는 그 표가 왔다면 그 정도는 된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이 보수의 지지자들이 그리고 후보가 가지고 있는 파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서사나 장점, 업적을 보고 이 보수의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은 싫은데 너무나 이 당에는 실망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후보가 좋아서 지지를 한다. 이거는 순수하게 이 보수 진영이 살아있다.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 당에 대한 지지나 이런 것도 있었어요. 당에 대한 지지를 엎어서 가는 것도 있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뭐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뭐 홍준표 후보가 나왔지만 당이든 뭐
뭐 어쨌든 24%에 멈추면서 네. 굉장히 그 보수 진영이 와해됐고 예. 그러면서 지방선거도 힘들어지고 계속 이게 반복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싫은데도 국민의힘이 싫은데도 보수 진영에서 40%가 넘는 지지를 보인다는 네네. 거. 이거는 이제는 그 국민의힘 또 바꿔야 되고 그리고 그 보수 진영도 어느 정도 정말 악재 속에서도 뭉쳐 있고 네. 이러면서 이 보수가 또는 국민의힘이 대전환점을 맞이할 그런 기점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그 김문수 후보가 짧은 선거 운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41%라는 예.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것은 후보의 저력과 능력을 보여주는 제 평가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전 장관의 어떤 점이 유권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다고 보시며 향후 김문수 전 장관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그 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한덕수 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그 일주일 넘는 시간을 손해 본 게 그게 너무 아쉬운 게 네. 후보에 대해서 더 알릴 시간이 많았다 그러면 저는 훨씬 더 이 간격을 좁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정말 뭐 가까이서도 지켜봤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인품 그리고 정치적인 능력 그리고 서사와 이런 업적 이런 것들은 뭐 정말 아무랄 데가 없습니다. 네네. 근데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 분이 10년 동안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낭인생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 대구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경산호위 위원장이라는 뭐 장관급 자리라고 하지만 그 경산호위 위원장이 되고 된 그 8년 동안 무관으로만 계속 계셨잖아요. 그게 저는 이 국민의힘의 현주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능력 있고 자질 있고 실력 있고 청렴하고 도덕적으로 우월한데도 그런 사람이 정치적으로 낭인 생활을 하는 게 그게 국민의힘의 현주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얼마나 이게 문제가 많았던 겁니까? 근데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뭐 안에서도 안 도와주고 밖에서도 안 도와줬지만 후보가 가지는 어떤 서사, 후보가 가지는 장점이 이 나머지 상황들을 극복하는 저는 힘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앞으로도? 앞으로도 정말 뭐 국민의힘을 싫다라고 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인 보수 진영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네. 그런 어떤 개혁이라든지 변화를 이끌어 나갈 그런 그게 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의무와 책임을 다하셔야 되는 네. 그런 상황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수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됐다라는 거는 예. 이거는 영원히 이 대한민국의 어른이 된다는 뜻입니다. 네. 40%의 득표율 이하로도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처럼. 네네. 그러니까 40%가 넘는 보수당에서 배출한 대통령 후보는 이 당의 영원한 어른이거든요. 그래서 어른으로서 또는 변화와 개혁의 책임자로서 본인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문수 전 장관의 앞으로의 역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와 당내 상황을 볼 때에 국민의힘 분열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이 향후 분열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분열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봐요. 그렇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때는 바른정당으로 분열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그때하고는 또 완전 틀린 게 지금은 어쨌든 대통령 선거에서 40% 이상을 득표한 대통령 후보가 우리한테 있어요. 네. 근데 과연 다른 분들이 정말 그렇게 득표할 수 있었을까? 결국에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누릴 수 있는 후보가 있어야 되고 그 대통령 후보를 어떻게든 그 대통령의 대선 경쟁에 집어넣을 수 있어야만 그 정당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바른정당도 결국에는 유승민 의원이 있었고 네. 김무성 의원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바른정당이 의미가 있었던 거지 대통령 후보감이라고 보이는 사람이 없으면 그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지금 현재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국민의힘을 되돌아볼 때 네. 지금 김문수 후보 말고 네. 또 다른 어떤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가. 많은 분들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도 하지만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저는
이번에 그 전당대회 나오리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뭐 그 탈당을 해서 창당을 할 그런 메리트가 전혀 없어요. 네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일부 의원들도 상당수가 사실 비례입니다. 탈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방 의원들도 따지고 지방의 국회의원들도 따지고 보면 다 강세 지역에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강세 지역에서 벗어나 가지고 그 다른 당을 간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자기의 전도를 만들어 나갈지 이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근본적으로는 어렵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이후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란 특검 추진 시도 등 사법 리스크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재명 그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뭐 대법관 정원 문제라든지 네네. 그리고 그 형사소송법상 그 재판 정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치명적인 위험은 사실은 우리가 대선 때 계속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아니, 총통제로 가는 거냐, 네네. 이게 정말 독재로 가는 거나 다름이 없다. 네. 이런 이제 계속적인 비판을 했는데 결국 이제 국민들의 선택은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통령이 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으니까 아무쪼록 뭐 잘 이렇게 만들어 나가기를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행동은 굉장히 그 독재자에 가까운 네.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은 뭐 본회의를 통과했는지 안 통과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법부의 어떤 가치 그리고 사법부가 정치적인 중립에 놓이고 공정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사법부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나라를 지금 급속하게 한 70년 만에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우리나라를 또 아주 급속하게 후진국으로 만들어내는 네. 그런 또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발전을 급속하게 한 만큼 잘못된 선택에 의한 퇴보도 빠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각별히 그런 위험성을 인지를 하고 자기가 하는 하나의 행동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들을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여전히 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파기환송심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정치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우리가 정치인이라고 하면 무릎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어떤 도덕성이나 네.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뉴노멀 신기원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직선거법으로 그 파기환송이 됐지만 유죄로 사실상 확정이 된 파기환송을 가지고도 또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과나 또는 이제 권순일 판결처럼 그 대법원에서 50억 클럽까지 의심받으면서 하고 있는 이런 이제 그 전원합의체 판결의 어떤 변화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권력이 사법부를 쥐고 흔든다. 그리고 권력만 가지면 사법적인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 그리고 그 뭐든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권력만 가지면 된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나는 그거를 사법부도 어느 정도 용인을 했다는 점에서 네. 굉장히 개탄스럽고 네. 근데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만든 새로운 이게 이 새롭다는 게 좋은 의미로 새롭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좀 본적 듣도 보도 못한 네. 그런 리더십의 출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우리 그 정치의 그런 토양을 굉장히 좀 나쁘게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져요. 네. 안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가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번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대선과 그 2달 뒤에 열렸던 지방선거와는 좀 다를 거라고 봐요. 네. 예, 왜 그러냐? 그때는 너무 붙어 있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 0.7%만 승리를 거뒀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0.7%보다 훨씬 사실은 조금 더 높은 그런 컨벤션이 발생을 해서 지방선거에 바람이 불었어요. 왜냐하면 당선됐으니까.
그런데 그 2개월은 충분히 이제 그런 허니문적인 요소도 있고 그게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기간이에요. 하지만 저는 지금 내년 6월이면 1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년이면 이게 간격이 너무 긴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민주당이 3개월 특검법을 진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재인 정부 때로 보셔야 돼요. 문재인 정부 때 2017년에 당선이 되고 2018년에 1년 뒤에 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그 사이에 뭐 했죠? 민주당이 적폐수사했죠. 네, 그렇습니다. 적폐수사를 하면서 이 보수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를 끊임없이 밝혀가지고 네. 그게 실제로는 지방선거로 가는 선거운동 택이나 다름없었어요. 그거를 지금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해요. 그때는 파견 검사가 20명이에요. 네. 그리고 수사기간은 3개월이었어요. 네. 3개월이니까 그 외에 뭐 그 적폐수사 말고 다른 수사가 막 껴들고 재판이 생중계되고 막 그런 식으로 됐는데 이번에는 파견 검사가 120명입니다. 60명, 40명, 40명이에요.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 그리고 최상병 특검이 20이에요. 네. 게다가 내란 특검하고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 기간이 170일입니다. 예. 170일이면 6개월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수사 딱 시작하고 6개월이니까 이걸 역산해 보자고요. 지금 아직 그 수사본부가 특검이 만들어지지 않았죠. 구성을 해야 되니까. 예. 만들어지는데 보통 한 달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7월 말에 그런 특검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수사를 한다 그러면 내년 한 1월까지는 수사하는 거예요. 내년 1월까지 수사하고 또 기소하고 초반에 이제 뭐 공소 유지하는 과정에서 또 스포트라이트 받으면 한 2, 3월까지는 특검 전국, 사정 전국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6월에 선거 치르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하고 똑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 이 대선 결과에서 민주당이 승리했기 때문에 도입하고 있는 이 3특검법이 결국에는 민주당의 지방선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다. 특히 그 요번 그 부산 경남 PK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네, 예. 그럼 더욱더 부산 경남에서의 내년 지선은 불리할 가능성도 높다. 예, 사실 그 지금의 민주당의 의도대로 된다 그러면 지방선거가 사실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또 국민의힘이 반격을 준비해야 됩니다. 반격을 저는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반격이 가능하거든요. 절대 이게 그렇다고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어렵다. 제가 이렇게 절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의 공격 전략을 구사하는 거고 우리는 또 우리 나름의 국민의힘 나름의 반격 전략을 구사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맞을 생각만 하면 이 내년 지방선거가 어렵지만 아니 우리 또 그 뭘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뭘 해야지 그 새로운 지도부가 와서 끝까지 우리가 이 민주당의 그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투쟁할 때 투쟁하고 정책을 낼 때는 정책을 내고 짚을 부분은 짚고 그러다 보면 이게 그 정치라는 건 서로 상대가 있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민의 힘이 무조건 불리하다.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얼마든지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시 이제 그 뒤집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1년은 그 정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다만 이제 그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3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 사이즈나 이런 면에 있어 가지고 그 전에 적폐 수사보다 대규모고 더 광범위해질 가능성이 많고 내용도 이제 별건 수사, 인지 수사를 무한대로 의뢰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윤석열 정부에서 3년간 일어났던 모든 걸 샅샅이 다 틀 겁니다.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각오하고 우리가 대처를 해 나가야 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예, 김문수 후보의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당의 재건과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특히 젊은 세대의 지지율을 다시 얻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현상으로서 존재하는 국민의힘의 문제들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시는데 그 전에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게 그냥 가려져 있었던 겁니다. 네네. 그게 내가 지금 이 피부가 문제가 많고 막 검버섯이 피고 했는데 그걸 화장만 했던 것 뿐이에요. 네. 그러면서 끝까지 지금 10년간 지금 와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왜 이게 국민의힘이
그래도 우리가 국민의힘을 믿고 가야지 이런 많은 그런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실제로는 내부에서는 국민의힘을 배신해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인지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아주 기본으로 다 돌아가면 돼요. 뭐 투쟁하고 정책 만들고 그리고 사람 키우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어떤 솔루션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직도 다 붕괴가 되고 조직이 다 붕괴가 되니까 어떤 저변이라는 게 파져나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퍼뜨릴 수 있는 기반도 와야 돼 있고 기반이 와야 돼 그런 그 저변에 우리 생각을 퍼뜨릴 수 있는 기반이 와야 되니까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인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져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되고 있는데 악재들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행을 발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로또 긁어가지고 뭘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왔던 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해왔던 솔루션이었어요. 뭐 누구 밖에서 사람 데려오고 뭐 안에 있는 사람들 열심히 한 사람들 다 내팽개치고 뭐 계속 로또 긁는 거야. 긁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로또가 꽉이 많이 나옵니까? 뭐 몇천 원짜리도 이게 되기가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무슨 전략이라고 내가 아파트 사야 돼. 내가 우리 집에 그 집이 없어가지고 집장만 해야 돼. 전략이 뭐야? 전략이라면 상식적으로 간단하죠. 저축을 한다. 그렇잖아요. 아니면 좀 우리가 욕심을 낮춰가지고 좀 저렴한 아파트로 일단은 간 다음에 다시 거기서 점프를 한다. 이거는 전략이야.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를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우리의 방식이 뭐냐? 로또를 산다. 당첨되면 돈이 생겨서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략이 아니지. 아니죠. 그거야말로 정말 전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만한 이야기고 그렇게 요행을 바라면서 끊임없이 이 500원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로또에.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은 그러면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안 해요. 민주당은 자기 내부 사람 키우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인사를 하지만 물론 이제 뭐 문제 있는 인사도 있지만 적어도 그 안에서 고생했던 사람, 능력 보여준 사람, 공헌했던 사람들 농공행상적인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또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그 다시 능력을 갖추고 다른 데 또 선거를 내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쁘고 믿고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선거 치러야 되는데 다음에는 지방선거 치러야 돼. 그 다음엔 총선 치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대선 치러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또 그러면 지방선거 나갈 사람, 뭐 총선 나갈 사람, 또 대선 나갈 사람, 또 외부에서 꼬오고 또 로또 긁고 그러고 있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지금 해야 되는 게 뭔지 기본으로 다시 백투더 베이직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본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영원히 이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뢰 자산을 갉아먹고 내다 팔고 그리고 정말 이 땅에 뿌릴 내년 봄에 땅에 뿌릴 그 벽실을 끊임없이 가마솥에 집어넣어서 삶아 먹고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선에서 큰 역할을 하셨는데 맡으시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 있으면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뭐 그 미디어 쪽을 이제 하는 게 사실은 우리 당이 미디어 쪽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특히 뭐 전반적인 언론 지형이 극도로 이제 보수당에 약해져 있고 그나마 이제 제가 뉴미디어 단장을 했던 거는 유튜브 쪽에서는 그나마 뭐 한 덜 불리해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우리가 유리한 건 없어요. 유리한 건 없는데 유리해도 뭐 9대1 정도 불리해도 9대1 정도 불리한 게 아니라 한 뭐 7대3, 6대4 정도로 불리하니까 여기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활용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뉴미디어 단장을 했던 거고 그 미디어 법률단 같은 경우에는 제도권 미디어 기사들, 언론이나 뭐 방송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한테 불공정한 거를 어필을 하는 그런 그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는 굉장히 뭐 의원들이나 보좌관들이나 그리고 변호사들이 일치단결해서 많이 도왔습니다. 네, 굉장히 성과를 많이 냈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어떻게든 불리해지는 그런 제도권 미디어의 불공정함을 시정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같이 일하셨던 그리고 당의 선대위나
이런 의원님들이나 보좌관들이나 변호사들 그리고 이제 뉴미디어단에서 일을 해줬었던 SNS의 그런 전문가들께서 애써주신 거에 대해서는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다만 이제 미디어 법률 단장으로서 아쉽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그 지도부가 했던 그런 이제 그날의 그런 폭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계속 리바이벌 돼요. 선거 때마다 리바이벌 돼요. 그러니까 뭐 21대 총선에도 유사한 게 있었고 22대 총선에도 유사한 게 있었고 그리고 이번 대선에도 이런 게 터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국민의힘의 고질병이라는 거를 그거를 우리 모두가 인지를 하고 이게 정말 그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된다. 더 이상 국민의힘이 나를 믿어달라고 하는 그 신뢰가 없다. 네. 그리고 그것을 당원들도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이게 그냥 위에서 잘하겠지라는 생각을 해서는 절대 이게 잘하지 않는구나. 그런 걸 알고 비판적으로 접근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는 또 한번 기대를 걸어보는 그런 또 적극적인 응원과 호응 이런 것들이 있어준다 그러면 저는 비록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고 저는 사실 지방선거 희망적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1년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리더십이 바로 서기만 하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전략들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용기 잃지 마시고 같이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지입니다. 여기 시청자분들 동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동지이기 때문에 동지로서 힘을 모아 나간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미디어 총괄을 맡으신 원영석 변호사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고향 부산 자주 오십시오. 예, 자주 오겠습니다. 예. 자주 좀 출연하겠습니다. 많이 좀 불러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